내 이름이 적힌 종이가 내 손을 떠나 있었다. 재개발 현금 청산 설명회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복도까지 밀려난 주민들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누군가 들고 있는 확성기에서는 삐익하는 소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구겨진 안내문을 쥐고 회의실 앞에 섰다. 6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상금이니 청산이니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박준호 조합장이 단상 위에서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양복 매무새가 반듯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다. 이미 동의하셨죠? 그가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손에 든 종이를 흔들었다. 거기 내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위임장 같은 거 쓴 적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혹시 내가 깜빡한 건 아닐까? 요새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긴 했으니까. 하지만 아니다. 내가 인감을 함부로 찍을 리가 없다. 금은방을 40년 넘게 해온 사람이 도장 하나를 허투루 다룰 리 없었다. 박준호는 피식 웃었다. 그럼 이 도장은 뭡니까? 하모씨 인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안경을 쓴 얼굴이 또렷했고 손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저 변호사 최다연입니다. 위임장 원본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준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신데 끼어드십니까? 다연은 명함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주민권익자문 변호사입니다. 서류 확인은 당연한 절차겠죠? 박준호는 마지못해 위임장을 내려놓았다. 다연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종이를 들여다봤다. 5초쯤 지났을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잉크가 번졌네요. 여기 피렛 간격도 이상합니다. 하 선생님, 평소에 쓰시는 펜이 뭡니까?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만년필입니다. 까만 잉크만 씁니다. 그런데 이건 청록색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 자국, 힘 조절이 일정하지 않아요. 찍은 게 아니라 눌러 찍은 흔적입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다연은 태블릿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위임장 위에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 서류, 정밀 감정 들어가야겠네요. 나는 다연을 따라 복도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훔쳐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다연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하 선생님, 혹시 인감 도장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금은방 작업대 서랍에 넣어둡니다. 빨간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은방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금속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서랍을 열어 케이스를 꺼냈다. 빨간 천이 씌워진 작은 상자였다. 다연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이거 금가루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가루가 묻을 때가 있죠. 다연은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금가루, 중요한 복선이 될 겁니다. 혹시 최근에 도장을 꺼낸 적 있으세요? 아들이 서류 때문에 한 번 썼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 아드님 성함이 하민수입니다. 다연은 무언가 메모했다. 나는 왠지 불안했다. 아들이 도장을 썼다는 게 문제가 될까? 하지만 민수는 그럴 애가 아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인데 내가 모를 리 없다. 하 선생님,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감 도용은 범죄예요. 그리고 위임장 철회서도 바로 접수해야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누가 내 이름을 훔쳐 쓴 걸까? 박준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문득 민수 얼굴이 떠올랐다. 요새 아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다. 설마 아들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인감 케이스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그 잉크, 우리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사건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 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찾아내는 건 결국 내 몫이라는 것도. 밤이 깊어갔다. 금은방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인감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금가루가 손끝에 묻었다. 40년 동안 만져온 금의 감촉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낯설게 느껴졌다. 누가 내 권리를 훔쳐갔을까? 그리고 왜? 대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싸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내 이름이 적힌 종이가 내 손을 떠나 있는 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밤이 깊었다. 금은방 작업대 위에 켜진 스탠드 조명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반지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님이 맡긴 물건이었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았다. 위임장 생각 때문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아들은 언제나 11시쯤 되어야 들어왔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하지만 요새 얼굴을 보면 그냥 바쁜 게 아니라 뭔가 짓눌린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민수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 좀 마무리하려고. 너도 늦었네. 민수는 대답 없이 작업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스탠드 불빛이 아들의 얼굴을 비쳤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수야, 네? 너 요새 힘든 일 있냐? 아들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반지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소리냐? 제가 빚이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빚? 민수가 무슨 빚을 졌단 말인가? 회사에서 월급 받아 쓰는 애가 어디서 빚을 졌단 말인가? 얼마나? 3천만 원이요. 나는 눈을 감았다.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다. 금은방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요새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빠듯했다. 무슨 돈을 그렇게 썼냐?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그것뿐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돼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민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바짝 말랐다. 그래서 브로커 얘기가 나오는 거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접근했어요. 선보상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 이름을 막아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브로커? 박춘호.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너 그 브로커한테 뭐 해줬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버지 인감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막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이 나를 팔아넘긴 건 아닐까? 하지만 저 떨리는 손을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연이 들어왔다. 낮에 연락처를 남겼던 그녀였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급한 일이라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다연은 민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서류를 작업대 위에 펼쳤다. 하 선생님, 이게 인감 분실 신고 서류입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동주민센터 가셔서 접수하세요. 그리고 이건 위임철회서 양식이고요. 다연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설명했다.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접수 시간까지 꼼꼼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리고 이거요. 다연이 인감 케이스를 가리켰다. 아까 내가 서랍에서 꺼내놓은 그것이었다. 이 금가루 감정에 넣어야 합니다.
혹시 누가 이 케이스를 만진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제가 만졌어요. 한 달 전에 서류 때문에 썼어요. 다연이 민수를 바라봤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느꼈다. 무슨 서류였나요? 대출 서류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메모했다. 나는 불안했다.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자식이다. 믿어야 했다. 하 선생님,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연이 나가고 작업실엔 나와 민수만 남았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민수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요. 정말이지?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인감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봤다. 금가루가 희미하게 빛났다. 40년 동안 쌓인 가루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가루가 증거가 되어버렸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었다. 초등학교 상장, 중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추천서, 그리고 대출 서류도 한 장 끼어 있었다. 몇 년 전 민수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내가 보증을 섰던 서류였다. 나는 그 서류를 꺼내 스탠드 불빛에 비춰봤다. 민수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득 낮에 본 위임장의 서명이 떠올랐다. 비슷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민수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의심은 자꾸만 커졌다. 민수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작업대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다. 밤은 더 깊어갔다. 스탠드 불빛만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서명했다면 왜 글씨는 내 것이 아니지? 대답은 없었다. 다만 금가루만이 손끝에서 반짝였다. 나는 그 가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들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밤은 길었다. 그리고 내일은 더 긴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스탠드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작업대에 남아 있었다. 금가루와 함께 아침 9시 나는 동주민센터 앞에 섰다. 손에는 다연이 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인감분실 신고서와 위임철회서였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민수의 떨리던 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민원 창구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옆에서는 복사기가 위잉위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뽑아내고 있었다. 32번 고객님. 내 차례였다. 나는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내밀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인감분실 신고시군요.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여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다. 쿵! 소리와 함께 빨간 도장 자국이 찍혔다. 접수 완료였다. 이제 위임철회서도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 작성란에 서명해 주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겨우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내밀었다. 여직원이 다시 도장을 찍었다. 쿵! 두 번째 소리였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챙겨가세요. 나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때 다연이 나타났다. 손에는 투명 파일을 들고 있었다. 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필적 대조를 해야 해요. 제가 어제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다연은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두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어제 설명회장에서 찍은 위임장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수의 과거 대출 서류였다. 내가 어젯밤 꺼냈던 바로 그 서류였다. 언제 이걸? 어젯밤에 촬영했습니다. 하 선생님이 책상에 펼쳐두신 걸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다연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돋보기를 꺼냈다. 여기 보세요.
이 하자의 첫 획 시작 지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모자의 세로의 기울기도 거의 같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정말로 비슷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같은 사람 필체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연이 위임장을 확대한 사진을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필압이 일정하지 않아요. 처음엔 약하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세지고 끝부분은 또 약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따라 쓴 것 같아요. 따라 쓴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잉크 번짐도 이상합니다. 민수 씨가 쓰는 펜과는 다른 종류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민수가 일부러 다른 펜을 쓴 건 아닐까? 나를 속이려고? 하 선생님, 지금 뭘 생각하세요? 다연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정황은 민수 씨 쪽입니다. 하지만 흔적 배치가 비정상이에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민수 씨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배치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에요.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민수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회사 가는 길인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다가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신고하러 왔단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다연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제 얘기하신 거죠? 다연은 대답 대신 서류를 보여줬다. 민수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필체가 비슷하구나. 비슷한 것뿐이에요. 저는 이런 서류 쓴 적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에 얹으려다 멈췄다.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어깨까지 몇 센티미터 남았지만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민수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너 브로커한테 뭔가 약속한 거 없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민수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손을 내렸다. 아들의 어깨는 끝내 만지지 못했다. 다연이 조용히 말했다. 일단 진정하세요. 민수 씨, 혹시 최근에 누가 당신 서명을 볼 수 있었을까요? 회사 서류나 은행 서류 같은 거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워낙 서류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민수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는 자꾸 아들을 가리켰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등을 돌렸다. 너 회사 가봐라. 나는 할 일이 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다연이 옆에 섰다. 하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지가 않네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누굴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화면을 열었다. 보상가 오늘가로 가능하니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박춘호였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화면이 흔들렸다. 다연이 내 손을 잡았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캡처해두세요. 나는 캡처 버튼을 눌렀다. 딸각. 소리와 함께 문자가 저장됐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랐다. 아들인지, 박춘우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비가 내렸다. 저녁 6시쯤 되니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금은방 문을 닫고 나온 길이었다.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손님을 받을 마음이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다. 아침에 동주민센터에서 만났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는 안 했다고 말하던 모습. 하지만 증거는 자꾸 아들을 가리켰다. 필체도 비슷하고 인감 케이스를 만진 것도 민수였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광고판 불빛만이 빗줄기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비를 맞았다.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마음이 더 젖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렸다. 또 끊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나는 받았다. 민수구나. 아버지, 비 오는데 어디 계세요? 집에 간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됐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민수가 나타났다. 우산을 들고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다. 아들은 내 옆에 서서 우산을 펼쳤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민수야, 네,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빗물이 바지를 적셨다. 죄송해요. 크게 다냐? 죄송해요.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나는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60년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이름이 도용당해야 하나? 너 진짜 안 한 거냐? 진짜 안 했어요. 그럼 왜 필체가 똑같냐? 몰라요. 모른다고? 네가 쓴 거 아니면 누가 썼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도둑을 키운 건 내 방심이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빗속을 걸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다. 민수가 뒤따라왔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냐? 네가 한 짓을 네 입으로 말해봐라. 저는 안 했다니까요. 그럼 증거가 왜 너를 가리키냐? 필체도 인감도 다 내 쪽을 가리키잖아. 나는 멈춰섰다. 민수도 멈췄다. 우리는 빗속에서 마주봤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30년을 키운 자식인데 이제 와서 못 믿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다. 민수는 따라오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다시 앞을 봤다. 걸음을 멈추면 안 됐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문방 앞에 도착했을 때 다연이 서 있었다.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다. 다연이 따라 들어왔다. 나는 젖은 옷을 벗어 걸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민수 씨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어땠어요? 할 말이 없더군요. 다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하 선생님, 오늘 밤만 버티세요. 내일 정보 공개 청구 넣습니다. 조합 측 서류를 다 뒤집어 볼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아들이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완벽합니다. 완벽한 건 의심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이 범인이라는 게 그게 차라리 속 편했다. 누군가 꾸민 거라면 그건 더 무서운 일이니까. 하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다연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손을 빼려다 그냥 뒀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박춘호한테 연락 오면 무시하시고요. 다연은 우산을 두고 나갔다. 빗소리만 남았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젖은 머리를 말렸다. 수건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안 했어요. 꼭 증명할게요. 나는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다. 그냥 뒀다. 지우고 싶지 않았다. 혹시 이게 마지막 문자가 될까봐.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다면 내 손으로 끊겠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민수가 정말로 했다면 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 관계도 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민수가 누명을 쓴 거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느 쪽이든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게 뭐가 됐든. 밤은 깊어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외로웠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민수도 다연도 아무도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밖에 광고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빗줄기가 그 불빛을 가르며 떨어졌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진실을 알게 될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까?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민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들의 떨리는 어깨가 눈에 아른거렸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아침 10시, 나는 구청 기록보관실 앞에 섰다. 다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나왔습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면을 따라 늘어선 철제 서랍장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직원이 우리를 구석 열람석으로 안내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다연은 서류철을 펼쳤다. 하 선생님, 여기 보세요. 첫 장에는 정보 공개 청구 결과가 적혀 있었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글자를 따라 읽었다. 위임장 원본 반출 기록 없음. 스캔본만 존재함.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원본은 조합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반출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 제출된 건 스캔본이에요. 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했다는 뜻이죠.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연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위임장 스캔본이었다. 확대한 사진도 함께 있었다. 이 스캔본, 해상도가 이상해요. 보통 스캐너로 찍으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건 재촬영한 것 같아요. 재촬영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연이 확대 사진을 가리켰다.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금가루 전문의입니다.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금가루. 우리 금은방의 금가루. 이게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원본을 가게에서 촬영했다는 뜻입니다. 조합 사무실이 아니라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누군가 우리 가게에서 위임장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럼 민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 선생님, 이제 출입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주변 CCTV도 열람 신청 넣을 거예요. 다연은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타자를 쳤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모양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급한 건 경찰 쪽으로 먼저 넣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민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 그때 다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네, 최다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변호사님, 저 제보할 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춘호 조합장이 브로커랑 짜고 위임장 위조한 거 알고 있어요. 다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증거 있으세요? 통화 녹음 파일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다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3초쯤 지나니 문자가 왔다. 음성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춘호였다. 부자 관계 흔들면 됩니다. 아들 빚 문제 건드리면 아버지가 흔들릴 겁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브로커인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민수 쪽으로 압박 넣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박춘호, 저 인간이 민수를 이용했구나. 내 아들을 미끼로 써서 나를 무너뜨리려 했구나. 하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연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다. 이 파일,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네. 제보자 신원은 보호되지만 녹취 내용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다연은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겼다. 그리고 캡처도 여러 장 떴다. 발신자, 수신자, 통화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고발장 접수합니다. 사문서 위조, 공갈 미수, 사기 혐의로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무죄다. 내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민수한테 연락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왜요? 박춘호가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 걸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다연 말이 맞았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보관실을 나왔다. 복도는 한산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어제 내렸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다. 하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다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박춘호와의 싸움. 진실을 찾는 싸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녹음 파일 속 목소리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부자는 아들로 흔들어 꺾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박춘호, 너는 틀렸다. 우리 부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꺾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밖은 밝았다.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어제까지의 무거움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다연이 말했다. 오늘 밤에 작전회의 하겠습니다. 금은방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였다. 60년을 산 동네였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다연 말대로 아직은 이르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나는 내려서 금은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금속 냄새가 났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인감 케이스가 그대로 있었다. 금가루가 묻은 그 케이스. 나는 케이스를 꺼내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무게가 두렵지 않았다. 이 금가루가 증거가 될 것이다. 진실을 밝힐 증거. 나는 케이스를 다시 넣고 창밖을 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왔다. 그리고 다연이 올 시간도 가까워졌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반격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 권리를, 내 아들을,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밤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의 빛이 있으니까. 저녁 6시, 나는 금은방 안에서 거울을 옮기고 있었다. 다연이 가져온 작은 탁상 거울이었다. 작업대 옆 선반 위에 세웠다. 각도를 조절하니 출입문이 거울에 비쳤다. 이 정도면 됩니다. 다연이 휴대폰으로 거울을 찍어봤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누가 들어와도 거울에 다 찍힐 겁니다. CCTV 사각지대도 이걸로 커버되고요. 나는 천장 구석에 달린 CCTV를 올려다봤다. 10년 전에 설치한 오래된 것이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다. 녹화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확인했어요. 오늘부터 일주일치 저장되게 설정했습니다. 다연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작업대 서랍 안에 숨겨두세요. 만약을 대비한 백업이에요. 나는 녹음기를 받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긴장됐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말랐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 선생님이 잘하실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평소처럼이요? 네. 흔들리는 척만 조금 하시면 돼요. 브로커가 오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상대방이 방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신은 없었다. 연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밖에서 경찰분들이랑 대기하고 있을게요. 만약 위험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연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용기 내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녀가 나가고 금은방엔 나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7시가 됐다. 나는 박준호한테 문자를 보냈다. 다연이 써준 대로였다.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안에 동의하면 현금 청산 받을 수 있습니까? 답장은 금방 왔다. 당연하죠. 지금 와보시죠. 브로커가 직접 갈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온다는 뜻이었다. 30분이 지났다.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반지 하나를 들여다보는 척했다. 문이 열렸다. 계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하 선생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브로커는 작업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나는 봉투를 봤다. 두툼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다. 결심하신 겁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뭐가 고민이십니까? 현금 청산 받으시면 당장 돈 들어옵니다. 재개발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몇 년 걸릴지 모르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연기였지만 진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아들 문제도 있고 해서요. 아드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드립니다. 브로커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냈다. 맨 위에는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었다. 중간쯤에 이상한 문구가 보였다. 보상과 조정 수수료 10%. 나는 속으로 놀랐다. 불법 리베이트였다. 보상금에서 10%를 떼간다는 뜻이었다. 이게 뭡니까? 수수료입니다. 처리 비용이죠. 10%나 됩니까? 원래 이 정도 받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내셨어요. 거짓말이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생각할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조건이 달라져요. 브로커가 재촉했다. 나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거울을 슬쩍 봤다. 브로커 뒤에 출입문이 비쳤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든 서류 봉투도 거울에 비쳤다. 봉투 속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다.
흰색 종이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울에 비친 종이에 숫자가 보였다. 1년 번호였다. 위임장 원본의 1년 번호.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 서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요? 브로커가 봉투에서 종이를 하나 더 꺼냈다. 위임장 사본이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다른 종이가 더 있었다. 흰색 가장자리가 살짝 보였다. 원본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 서명이 맞는지.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는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망설였다. 그러더니 봉투를 닫았다. 원본은 조합에 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저 봉투 안에 원본이 있다는 걸. 그때 브로커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작업대 위로 퍼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봤다. 나도 봤다.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추노 회장. 박추노였다. 브로커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회장님. 지금 하 선생님 댁에 있습니다. 그는 구석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들렸다. 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작업대 위 봉투를 봤다. 브로커가 전화하는 사이 거울을 통해 봉투 속을 확인했다. 흰색 종이 끝에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숫자를 외웠다. 201-04-728. 브로커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로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늘까지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브로커는 서류를 챙겨 봉투에 넣었다. 거칠게 움직였다. 화가 난 게 분명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연락 없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커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등에 땀이 흘렀다. 5분쯤 지났을까? 다연이 들어왔다. 경찰 2명이 함께였다. 하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다 찍혔습니다. 다연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브로커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고 전화 받는 모습까지 선명했다. 거울에 비친 1년 번호도 보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찰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뛰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다연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금은방 안은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작업대를 비췄다. 나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싸움은 이제 막바지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있었다. 이틀 뒤 나는 재개발조합 사무실 앞에 섰다. 형사과 형사 2명과 다연이 함께였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었다. 오전 10시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춘호가 나왔다.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형사를 보자 굳어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박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 형광등이 떨렸다. 오래된 등이라 불빛이 불안정했다. 다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박 조합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연은 첫 번째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위임장 스캔본 확대 사진이었다. 이 금가루, 기억하십니까? 박춘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연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저희가 CCTV를 역추적했습니다. 설명회 전날 박 조합장님이 하 선생님 금은방에 들르셨더군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 박춘호가 우리 가게에 왔었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다연이 태블릿을 켰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날짜는 설명회 하루 전이었다. 화면에 박춘호가 나타났다.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작업대 앞에 서서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를 떠올렸다. 금 시세를 물어본 손님이 있었다. 그게 박춘호였구나.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연이 화면을 확대했다. 박춘호의 손이 작업대 가장자리를 짚었다. 바로 인감 케이스가 놓여있던 자리였다. 손님 대기대 옆입니다. 금가루가 묻을 수밖에 없는 위치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금가루는 민수 것이 아니었다. 박춘호가 우리 가게에서 인감 케이스를 만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영수증. 다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금은방 카드 결제 영수증이었다. 박춘호,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금 시세 조회 명목으로 5,000원 결제하셨습니다. 박춘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흑빛이 됐다. 형사가 말했다. 더 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꺼냈다. 통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박춘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이 선서하게 만들면 아버진 무너진다. 부자는 아들로 흔들어 꺾으면 돼.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형광등만 지지직 소리를 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왜 여기 있지?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 앞에 섰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수는 다연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죄송하다고만 한 건 아버지를 말리려던 거였어요. 무슨 소리냐? 브로커가 저한테 접근했을 때 아버지 인감으로 뭘 할 거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한 겁니다. 제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면 아버지가 위임장 철회를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민수가 일부러 범인인 척했다는 말인가? 너 왜 그랬냐? 아버지가 싸우다 다치실까봐 무서웠어요. 차라리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나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닿지 못했던 그 어깨였다. 바보 같은 자식.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그저 어깨만 떨렸다. 다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는 브로커가 접근했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제가 변호사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민수 씨 덕분입니다. 나는 민수를 봤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개 들어라.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잘했다. 두 글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을 담았다. 민수가 작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형사가 박춘호를 향해 말했다. 박춘호 씨 사문서 위조, 공갈미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춘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섰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찰칵. 차가운 소리였다. 브로커는요? 내가 물었다. 형사가 대답했다. 어제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끝났다. 다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피해자분들 모아서 공동 고소장도 접수할 겁니다. 박 조합장이 위조한 위임장이 하 선생님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까? 네. 최소 5명입니다. 모두 연세 드신 분들이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이 당했구나.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사들이 박춘호를 데리고 먼저 나갔다. 우리는 천천히 뒤따랐다. 민수가 내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지킨 건 내 체면이 아니다. 민수가 나를 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우리 권리였어. 민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흘렸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따뜻했다. 다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다. 하 선생님, 이제 위임 철회 최종 고시만 남았습니다. 내일 공고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 선생님이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연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민수도 나도. 우리는 헤어졌다. 나와 민수는 버스를 탔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민수가 말했다. 제가 저녁 살게요. 그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집에서 먹자. 네가 해라. 민수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우리 부자는 오랜만에 금은방까지 나란히 걸어갔다. 금은방 문을 열었다. 익숙한 금속 냄새가 났다. 민수가 불을 켰다. 형광등이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작업대에 앉아 인감 케이스를 꺼냈다. 금가루가 여전히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이 가루가 진실을 밝혔으니까. 민수가 내 옆에 앉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대답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민수의 어깨는 따뜻했다.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다. 다연이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압수수색 영장 사본입니다. 보관하세요. 다연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툭.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묵직했다. 회의실이 조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영장이 탁자에 놓였던 그 정적. 그게 끝의 시작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일주일 뒤 금은방 셔터를 반쯤 올렸다. 아침 햇살이 바닥을 비쳤다.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여는 날이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 선생님, 신문 봤어요? 건너편 슈퍼 사장님이 소리쳤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왔다. 재개발조합 조합장 위임장 위조 사건. 피해자가 5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옆집 세탁소 주인이 인사했다. 70이 넘은 할머니였다. 그분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같이 싸워서 이긴 겁니다. 아니에요. 하 선생님이 먼저 나서주셔서 저희도 용기 냈어요. 나는 민망해서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웠다는 게. 오전 10시 다연이 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유인물을 들고 있었다. 하 선생님, 위임 철회 최종 고시 나왔습니다. 다연이 관보 사본을 보여줬다. 거기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모, 위임장 철회 완료.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네.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됐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다.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거운 종이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건 권리찾기 길잡이입니다. 다연이 유인물을 펼쳤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인쇄된 안내문이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위임장 철회 절차, 고소장 작성 요령이 쉽게 정리돼 있었다. 이거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려고요. 또 이런 일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게 앞에 간이 테이블을 펼쳤다. 유인물을 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처음엔 몇 분 안 받으시려다가 내용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게 필요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말했다. 저도 재개발 대상인데 조합 측에서 자꾸 서류 내라고 하거든요. 뭘 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었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남자분은 유인물을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나 혼자 이긴 게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된 거. 점심때쯤 민수가 왔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너 회사는? 오늘 반찬 했어요. 민수는 작업대에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이랑 떡볶이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먹었다.
오랜만에 부자가 함께 밥 먹는 시간이었다. 아버지, 왜?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권리는 싸워야 지킬 수 있다는 거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민수를 봤다. 아들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너 이제 철들었구나. 늦었죠? 아니다.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웃었다. 다연도 함께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낡은 저울을 꺼냈다. 40년 전부터 쓰던 것이었다. 금을 달 때 쓰는 저울이었다. 이거로 뭐 하실 거예요? 다연이 물었다. 나는 저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쪽 접시에 위임장 사본을 올렸다. 종이가 가볍게 접시를 눌렀다. 반대편 접시가 올라갔다. 이게 가짜의 무게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금은방 열쇠였다.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다. 40년을 만진 열쇠였다. 열쇠를 반대편 접시에 올렸다. 천천히 내려앉았다. 위임장이 올라갔다. 열쇠가 더 무거웠다. 이게 진짜의 무게입니다. 민수가 저울을 들여다봤다. 다연도 조용히 지켜봤다. 저울은 균형을 잃었다. 열쇠 쪽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가짜보다 살아온 시간이 더 무겁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멋있으세요. 멋있긴. 그냥 당연한 거다. 우리는 저울을 치우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손님이 하나 둘 들어왔다. 오래된 반지를 수리해달라는 할머니, 금 시세를 물어보는 아저씨. 일상이 돌아왔다. 저녁 무렵 모든 손님이 나가고 가게는 조용해졌다. 나는 셔터를 완전히 올렸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작업대를, 진열장을, 벽을 비쳤다. 금은방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70년 된 간판이었다. 아버지가 달아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 간판을 올려다봤다. 금은은 빛을 잃을 때가 있지만 권리의 빛은 잃지 않는다. 중얼거린 말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들었다. 아버지, 그 말 좋네요. 그렇지? 네. 기억할게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작업대에 앉았다. 인감 케이스를 꺼냈다. 금가루가 여전히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 가루가 증거가 됐고 진실을 밝혔으니까. 다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하 선생님, 다음 주에 공동 고소장 접수합니다. 피해자분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권리는 포기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걸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연은 인사하고 나갔다. 민수도 집에 가려고 일어났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그래, 들어가거라. 민수가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셔터를 내리려다 멈췄다. 그냥 열어두고 싶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좋았다. 작업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다. 퇴근길 직장인, 장보는 주부, 손주 손잡고 걷는 할머니. 모두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살고 있었다. 6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지만 이번 일만큼 값진 일은 없었다. 내 권리를 지킨 일, 내 이름을 되찾은 일. 나는 인감 케이스를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하지만 밖에 햇빛이 아직 남아있어서 가게는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셔터를 완전히 올린 채로 뒀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니까.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 저녁밥 냄새가 났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금은처럼. 금은 빛을 잃을 때가 있지만 권리의 빛은 잃지 않는다.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이번엔 소리내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집에 도착했다. 민수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저녁 드실래요? 아까 먹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재개발 관련 소식이었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이제 그런 건 보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아버지, 물 드세요. 고맙다. 나는 물을 마셨다. 시원했다. 민수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냥요. 궁금해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하냐고? 글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후회는 없다는 것. 후회는 없다. 그걸로 됐어요. 민수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한참 텔레비전을 봤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편안했다. 밤이 깊어갔다. 민수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금 더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가로등 불빛이 밝았다.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금은방이 떠올랐다. 환하게 열린 셔터, 햇빛이 쏟아지는 가게 안, 그리고 반짝이는 금은들. 권리의 빛도 그렇게 반짝이고 있었다. 내 안에서, 민수 안에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꿈 없는 잠이었다.